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액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한성 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모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한마디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성심껏 설명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한마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이랑 그 정치권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연관성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없습니다. 천화동 1호 실소유자는 누구입니까? 50억 받으셨을 때 한 번에 납득하셨습니까?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산이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와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대표인 이한성 씨는 이화성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 출신이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제 경찰에 나온 이한성 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특혜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다 부인을 했는데 아마 경찰은 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천화동인 1호가 1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200억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화천대유로 드러나 있는데 과연 진정한 실소유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의혹의 중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1,200억의 그 배당금이 있었으니까 이 배당금이 혹시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다음 무엇보다도 유동규 전 사장 관련해서 700억 약정설이 있는데 이것의 진위는 무엇인가. 그다음 좀 흥미로운 점은 이한성 씨가 자신이 62억짜리 타운하우스를 계약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타운하우스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 뭐 어떤 보도를 보면은 대법원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또는 대법원 자녀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체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한성 씨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모델 하우스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운하우스를 모델 하우스로 쓴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인 정모 씨가 유동규 씨에게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와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김만배 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분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녹취록에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야당에서는 즉각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나섰어요. 일단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13년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2013년도에 위례 신도시 개발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위례 이 도시개발 하는 시행업체 대주주 정모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구속된 유동규 씨한테 뇌물을 3억 원을 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지금 대장동이 사업이 워낙 잘 되니까 자, 본인이 옛날에 3억 원 준 거 그 사진 다 찍어놨다. 이제 이걸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150억 원을 이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한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위례 신도시 할 때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돈을 주게 된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 이 대장동 문제까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50억 원을 주기로 하고 그럼 이 15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 회의에 바로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를 논의하다가 여기서 정영학 회계사가 아니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에 1,200억이나 있는데 네. 거기서 한 150억 정도 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김만배 씨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이거 내게 아닌 거 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그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존칭을 쓸 때는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는 유동규 씨를 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700억 정도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립니다. 근데 과연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니면 이게 사실은 유동규 씨보다 더 윗선을 예를 들어서 예고하는 게 아닐까? 네. 즉 그 윗선이라고 한다면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면에서 본 총괄적인 지휘자인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김만배 씨가 이게 내 돈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또 일각에 따르면 정치 자금을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정치 자금 그다음에 그분 이게 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뭘까? 바로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녹취록 말고는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 그중 하나가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일 텐데요.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찾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CCTV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주서간 A씨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등을 통해서 A씨의 동선을 확보하고 결국은 이 휴대전화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유동규 씨가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유동규 씨가 창문 밖으로 던진 걸 확인하고 결국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어제 경찰이 유동규 씨의 핸드폰을 찾자 바로 모든 CCTV를 확인하지 못해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 논란의 핵심 아마 이거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느냐, 검찰의 수사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동규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이후로 일주일 넘게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바로 찾았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런 일이 발생하면 검찰에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야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저런 실수를 하게 되면 과연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진정성이나 신뢰성이 또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금방 찾아냈다고 하면 CCTV를 잘 봤다고 하면 찾을 수도 있는 문제였었는데 그걸 초기에 놓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무슨 외압 받아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수사해서 사실관계 밝혀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똑바로 수사해서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수사를 잘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조금만 보태면요. 예. 이게 과연 검찰의 실수일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 정진웅 차장검사는 몸을 날려서 휴대전화를 입수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일단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검사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관만 나갔어요. 예.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검사가 안 나갔을까요?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2명이나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동행하지 않고 수사관들만 나왔습니다. 또 검찰이 처음에 언론들이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경비원 등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걸 기사화했더니 네. 검찰이 무슨 보도자를 냈냐면 이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다라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오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CCTV를 확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증거를 찾기 싫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단 하루 만에 찾아냈지 않습니까? CCTV 보면서. 그렇다면 검찰은 왜 CCTV를 안 봤을까? 그리고 왜 언론에 이런 보도를 오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낮춰보면 결국은 이게 지금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이 증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윤정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청렴성, 이것이 다 훼손이 됐고 이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신 대로 당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화면 함께 보셨는데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례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균용 원장이 제가 권순일 대법관도 아니니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한 것은, 왜냐하면 이 원장이나 권 대법관이나 사실 법조계에서 최고 엘리트 경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연수원 기수도 2기수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됐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이제 법원장 이상 하셨던 변호사님들은 사건을 맡아도 골라서 이렇게 좀 나쁘지 않은 사건들만 맡아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와 같은 회사에 고문 역할을 했었다. 더군다나 본인이 굉장히 민감한 사건을 맡았던 그 사건과 관련한 회사에 고문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격하게 금가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원장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걸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얘랑 같이 나왔습니다. 혹시 얘 이름 뭔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예. 얘가 본명이 원래 대동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뭘 하여튼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지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겨서 제가 이름을 대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똥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고, 아마 도동사 사장님은 국토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공감하시죠? 지금 바로 이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도시개발법을 처음 좀 조용해 주세요. 여러분, 대똥이가 보고 있어요. 아니 오늘 도로공사 국감장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LH 할 때나 국토부 할 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장동 사건이 국감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최진문 교수님,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토의 국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대장동 사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좀 엉뚱한 질문이다, 이런 비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국감은 정말 1년 동안 제대로 정부 기관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보고 그걸 감독하고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바로잡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렇게 그 강아지 인형까지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장동 관련된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국감의 그 귀중한 시간을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은 질의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정치적 정쟁의 어떤 장으로 만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장동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질문을 해야죠. 저기는 도로교통공사하고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불만 있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질의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국감장은 그 국감장에 맞는 내용과 그 국감장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질문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건 예를 들면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도 하고 또 국토부 국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상식에 맞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특검을 요구하며 청방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특검 추진 민주당은 결단하라.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시궁창 같은 부패 구조를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간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동시에 단군 이래 최대의 토금 비리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제는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나가 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당신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중농성하시는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 발등을 찍는 헛고생을 계속해달라.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의 최대 치적임을 금방 파악한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의원님, 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글쎄요, 이재명 지사의 생각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일단 내년에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일이 3원구 대선 등록일이 2월 1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사태에 대한 이제 진상을 파헤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유동규 씨가 이제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임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이 시나 여기에 손해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설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미친 것인데 그럼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에 과연 이제 공범이 될지 않을지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란 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 캠프로 갔다는 사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법적 소송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부담했던 변호사 비용 이게 이제 새롭게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 이 막대한 아마 거의 변호사 30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이거와 지금 화천대유와의 연관성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물론 지금 뭐 특검은 상당히 지금 여당이 결사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뭐 상당히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덮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에서 만약에 이 증언들이 나오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까?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천대유의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 관련된 소식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된 게 민주당 경선이죠. 두 번째 핫레킹은 민주당 경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최후의 결전입니다. 다음 대선까지 5개월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경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수도권 순회 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각 캠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요 서로 강하게 백보 양보해서 패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 뒤에 더 좋은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제보라 그런 게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건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꼭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꼭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네, 이제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의 수위가 상당히 센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서른 의원이 그 다음에 한 얘기, 패배가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더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건 뭐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지지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자를 결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런 말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선이 막바지잖아요. 오늘 내일 사이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50%를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왜냐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대세론이 굳혀진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안 하거나 참여를 안 하거나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막아보겠다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른 의원의 저런 말은 정말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게. 같은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아무리 상대 후보를 저지를 시켜가지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뭐 선대위원장으로 일하는 후보가 올라가게 만들려는 의도는 있다 하더라도 네. 저건 제가 볼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들을 결집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게. 너무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아니 뭐 충분히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구속될 수도 있다, 저런 말까지 하는 것은, 그것도 그게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 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요, 상처가 너무 커요. 예. 원팀이 되지 않으면 본선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팀 되지 않으면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하시고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서 마치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도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로 민주당 최종 후보에 선출될지 관심이 큰데요. 이를 앞두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후보들, 모든 당원들, 모든 지지자들 함께 힘 합치도록 해야 되고,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뭐 하다못해 머리를 뽑아서 집신을 심는 한 있더라도 같이 가기에 노력해야죠. 누가 됐든 우리 진영이 이기면 되는 거지. 민주당 다움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 민주당이 변치 않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그 점이 걱정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알았던 그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곤 해요. 대통령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요. 우리가 요새 대장동이라는 비싼 사이다 값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네, 지금 보신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어제 발언이고요. 질문을 이어가자면 이 의원님, 네. 앞서 최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말 중에서 비싼 사이다 값, 이게 굉장히 귀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다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이제 하나 합칩시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 끝난다고 검찰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경찰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깨끗하게 나오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팀을 외치지만 실제로 원팀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 이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지금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밝혀져야지만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바람일 것이고, 저는 결국 내일이나 이제 되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배임이나 구체적인 혐의가 나올 경우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어버리면 과연 내년 2월 11일 이전 후보 등록 이전에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즉 현실적으로 의문이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대선 후보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후보 교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뭘로 극복했느냐?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결국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법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때만큼 그렇게 뭔가 합종 연행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원팀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검찰이 생각대로 빨리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의 남은 마지막 경선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지역에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16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14만 명, 내일이죠. 그리고 내일 3차 선거인단, 30만 명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지만 만약에 과반을 득표하면 내일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지사 54.90%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34.33%,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9.14%, 박용진 의원 1.63%인데 지금 총 선거인단이 142만 명입니다. 전체 투표율을 66%로 가정할 때 매직 넘버, 다시 얘기해서 과반 득표를 71만 표로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오늘과 내일 16만 표 정도 이상을 받으면 과반을 넘게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74.7%, 역대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대장동 의혹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는 결국은 내일 이재명 지사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일 투표 자체는 예측하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 결론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남에서는 그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 이낙연 지사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에서 많은 기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투표율이 74.9%, 74.7%면 4명 중에 3명이 투표를 한 거니까 굉장히 역대급으로 진짜 높은 그 투표율인데 그렇네요. 이 대장동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기도 특히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낙연 후보가 역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결선 투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캠프의 이경 대변인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게시하면서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는 글까지 덧붙였는데 최 교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소구죠.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장 국밥집에서 밥 먹고 이런 분 있잖아요. 욕하는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에서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 소구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재명 이사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큰 옷을 일부러 사준대요. 그럼 어려서부터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잖아요. 커가면서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도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스토리. 뭐 반면 이제 사진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조금 잘 맞고 좀 부유하게 보이는 옷을 입었다. 이걸 이제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린 시절 이재명의 깨끗하지 몸보다 훨씬 큰 가난을 보였고 뭐 저분 같은 경우 김주대 시인 같은 그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또 예. 윤석열 후보는 땅만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보였다. 즉 이제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어린 그 시절을 보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아까 감정적 소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감정적으로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유권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만 선거 전략적으로는 저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 서민층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 저 사진을 올리자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은 선이고 또 부유하면 악인가 이런 문제를 비춰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올라온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어렸을 때 양복을 입고 있었던 사진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이제 인식을 갖고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본인의 생활 환경과는 달리 환경에 어떤 어렵지만 그러나 또 본인의 세계관은 상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독선적이라든지 또 이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졌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주 단초적인 저는 비교라고 봅니다. 자, 가난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잘난 것이고 아니면 부유하면 이거는 적대적인 이 계급적 관점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만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또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과거에 뭐 안 어려운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 부유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강남좌파라는 그런 또 상황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를 규정한다. 현재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현재 선이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선거 활동을 하려는 것은 저는 패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경기도 투표율을 74.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25, 윤석열 전 총장 20, 홍준표 의원 12, 이낙연 전 대표 8 이런 순으로 지금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정권 유지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를 물었을 때는 정권 유지론이 35%, 정권 교체론이 52%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후보들 지지율 한번 볼까요?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의원 등을 합치면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은 52%인데 그런데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그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야권이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 이 의지들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지만 후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하고 당장 내가 표를 찍으려 하니까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현상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후보들의 토론이나 이 등등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나 이쪽을 뽑는 게 정권 교체를 인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을 갖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야당이 지금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때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 교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현이 됐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인식과 이게 현재 집권 세력을 대체할 만한 대체 세력으로서 만족도가 너무나 떨어진다. 이런 점들을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후보가 분산되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의 어떤 직결도 현상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다. 그 느슨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기권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기권하지 않도록 뭔가 강한 흡입력을 줘야 되는데 그 흡입력은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4강 토론에서
결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야당 후보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저희가 세 번째 준비한 한랭킹에서 야당 소식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민의힘 4강전 돌입.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후보 경선을 펼치게 되는데요.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서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압도적인 지지로 무난하게 3차 경선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 하나만 죽이면은 이 정권은 연장됩니다. 공세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굽니까? 이번 당원 투표에서도 내가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TK에서도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간다고 합니다. TK가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자 홍준표 캠프가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한 방송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포인트 앞섰고 당원 투표에서는 2배 이상 앞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에서는 미확인 득표율 수치에 기반한 순위를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 호도하고 있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니 저희로서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데 네. 현재 구도, 지금 얘기한 것은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딱 3명만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뭐 성일종 의원하고 딱 3명만 지금 알고 있고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뭐 지금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돌아다니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수치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중요한 하나의 수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야당 같은 경우는 깜깜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도 모르고 2차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각 후보들이 내가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지금 이 선관위 측에서는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 이거는 사실이 이거 수치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각자 내가 1등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 수치 자체도 저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 내가 대세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찍을 것인지 이것도 지금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는 30대 70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70, 그다음에 당원투표 30. 예. 마지막은 이제 50대 50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할 때는. 물론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표가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표를 두고 서로 1등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넌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거는 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1등이라고 그래도 사실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네. 사실 1등 못지않게 4등에도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4등을 차지했죠. 유튜브를 통해 대장동 일타 강사로 나선 게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뭐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게 전국의 모범 사례다 주장을 하잖아요. 과연 그러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시비 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원래는 이렇게 5,500, 4,000억 나누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네, 최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 원 전 지사의 4강 합류가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지사도 했고 정치 경력도 많잖아요. 정책적 부분에서 많은 부분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저 원희룡 지사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올라왔다고 하면 정치적인 쟁점 이런 가지고 계속 싸울 거고 이념적 논쟁 가지고 싸울 거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들어갔으니 이제 물론 원희룡 지사도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유승민, 원희룡 두 분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너무 이념적이나 정쟁적인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부분도 논의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가 중도층 확장력이 일정 부분 있는 후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원희룡 후보가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호남 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 경선이 막을 오르게 되는데요. 당장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험 있는 사람 나가면 대선 못 이깁니다. 나는 점도 믿지 않고 나는 홍준표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장모 사기로 구속돼 있지. 부인 지금 주가 조작으로 곧 조사를 받고 이제 들어갈지 안다 그랬죠. 본인은 고발 사주의 윤우진 사건에 지금 걸린 게 26건입니다. 어떻게 본선에 내보내요, 그 사람을? 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연루된 사건만 봐도 흠이 많은 후보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아마도 가장 큰 건은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녹취록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문할 거면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해 놓겠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쏙 빠져야 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물론 아직까지는 녹취록 원본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이런 녹취록 공개 이틀 만에 김웅 의원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가 피해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 등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혹자는 이렇게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그냥 녹취록 차원이 아니라 음성 원본을 청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들어봐야지 그거를 그냥 그 문장만 따서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제 저번에 손준성 보냄처럼 이상한 공방으로 흐를 것 같아서 조만간 정부 확보를 해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전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혹시 윤석열이 시켜서라고 그 문장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꺼번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는 김웅 의원이 말한 거는 맞죠?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같이 들으셨는데 조 씨가 공수처에 이 복원된 통화 내용을 자신에게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일단 공수처가 그 자료를 주는 건가요, 그럼? 그 준다기보다는 당사자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야기했던 뭐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은 가리더라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 것들은 나와 관련된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이 녹취록을 그 조성은 씨에게 줄지가 그 관심사인데 제가 이게 시간으로 좀 정리를 했더니 그날 10시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10시 12분, 1시 47분, 4시 19분에 뭐 고발장 사진 파일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시 45분에 다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대화 내용을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 모르게 녹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웠다가 이번에 포렌식으로 이걸 다시 살려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조성은 씨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도 조성은 씨는 그 내용을 상당 부분은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이번 그 고발 사주 관련된 고발장 작성에 아주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 녹취록 전체를 다 주고 그것이 이제 조성은 씨가 그 외부에 그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그 녹취록 안에 담겨져 있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2차 경선 막바지에 터진 무속 논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장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병환이요? 글쎄 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네네.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6월 9일인가 네네. 첫 공개 행사하실 때 네네. 윤석열 후보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 모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릅니까?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은? 네, 윤석열 후보는 천공 스승이란 분과 관련해서 멘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천공 스승의 언론 인터뷰 오히려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7일이죠. 천공 스승으로 불리는 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와 윤석열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났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싸우면 검찰이 어려워지니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는 시점을 판단하라 이렇게 조언했다. 이런 얘기 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천공 스승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해 한 얘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민을 위해서 검사가 돼보겠다. 국민을 위한 검사가 돼보겠다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1인이 조직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는 거죠. 불의를 보고 당당히 할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시대를 만났죠. 이제 자천 당해가지고 아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천당에서도 불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지문 교수님, 예. 윤 전 총장도 여러 사람한테 조언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검찰총장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테니까 네. 여기저기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본인이 먼저 김건희 씨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런 조언 등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분의 말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저분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 번 만났다. 그것도 김건희 씨가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남편 데리고 와서 만났다는 얘기고 본인이 검찰 사태 관련해서 조언을 했다. 그 조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죠. 저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을 거고 여러 사람은 조언을 구했을 거니까. 예. 다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저분이 정체성이 뭐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나오는 저 천공 스승이란 분이 무속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분이 이제 그 전에 지금 나온 아까 강의 내용도 3월에 했던 윤석열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이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분의 저런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내용들이 윤석열 후보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후보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네. 뭘 결정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런 분들, 예컨대 또는 무속인들 이런 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부분을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
뭐 저는 저분이 무속인이 아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영상들이 보여지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정말 그 정치적인 자기 참모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에 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보시면 유튜브 정법 강의 통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엄마가 언제부턴가 유튜브 정법 강의를 본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엄마가 이상해진다. 말끝마다 홍익인간 이념을 언급하면서 5년 내로 세상이 바뀔 거다 주장했다. 이러면서 정법 강의를 없애달라고 청원을 올린 건데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기 들어가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정법 강의 유튜브 강의가 유익한 건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엄마가 바뀌었다. 엄마가 계속 홍익인간 이야기를 하고 5년 이내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세상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상해지는 걸 보니까 저 강의가 사이비 동영상 아니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잠깐 지나갔지만 청원인은 딱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저기에 그 청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시다시피 참여 인원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파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네요. 오히려 얼마 전에 올 6월 달에 유튜브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 보면은 오행금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히 여성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뭐 책을 팔기도 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만든 모양인데 거기에 입학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수강료가 월 100만 원 이런 피해 사례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법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내달 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7번의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번의 1대1 맞수 토론이 진행됩니다. 역시나 토론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토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늘어난 2040 당원 표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지금 당원들이 이제 2030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거의 한 10만 명 넘게 지금 가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표심이 어디로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토론 내용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이 정법 스승의 이분을 무슨 무속인, 뭐 주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저는 이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본인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등등을 보면 뭐 제야의 고수들이 꽤 많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정식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안 받았지만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일가를 이룬 분들, 물론 그게 뭐 사입이라든지 종말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는 무슨 근거로 규정하는 것인지, 꼭 우리가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아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통 교단 이야기만 옳은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 문제를 하려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이 뭔가 역술과 뭐 이런 것 쪽으로 뭔가 이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4명이 토론하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 토론은 자신들의 장점 가지고 좀 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본인은 자타가 이야기하는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타하고 하면 자기의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는 또 본인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된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아니 갑자기 무슨 대선 토론에서 역순위 알아맞추기 대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4번째 학랭킹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랭킹 이다영, 이번엔 남편 폭행.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활동을 접고 그리스로 이적하는 여자 배구의 이다영 선수가 지난 2018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편 측이 TV조선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에 배구 선수 이다영 씨를 만나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다영 선수의 상습적인 폭언이 이어졌고 이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 중에 있다.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라고 남편은 주장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다영 선수가 보내온 욕설이 담긴 메시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다영 선수의 폭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남편 측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서 사건을 좀 짚어보긴 했는데 현재 이다영 선수와 그의 남편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다영 씨가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실력에다가 미모까지 겸비해서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발단이 된 거는 김연경 선수를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SNS를 올렸다가 이다영의 그 과거가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심각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뭐 피해를 사죄한다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로 이적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비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 유부녀 결혼을 한 그 여자 선수였다라고 한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다영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생각해서 나이를 찾아봤더니 96년생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아니고 2018년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 만으로 22살, 우리 나이로 23살에 그것도 만나자마자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뭐 말뿐만 아니라 뭐 유형의 폭력까지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이 뭐 심지어 자기가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면증까지 그 다음에 아무리 남자 여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다영 씨는 배구 선수이고 또 운동 많이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힘도 세다 뭐 그런 식으로 그 글을 올렸는데 이래저래 이다영 씨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다영 씨의 법률 대리인 쪽에서 반박하는 글을 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결혼을 해서 4개월간 혼인 생활을 했다. 그리고 나서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분이 현금 5억 원 등 경제적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편분의 어제 언론 인터뷰하고 또 정반대의 주장을 또 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지봉 교수님, 네. 사실 이다영 선수가 결혼한지도 몰랐었는데 지금 얘기는 뭐 이다영 씨도 인정을 하네요. 2018년 4월 달에 결혼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혼인 생활을 했고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이건 이다영 씨 주장. 그렇죠. 또 한편 남편분은 남편이었던 분이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니까 남편분은 예. 오히려 이다영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팬들 입장은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측에서는 폭언이 있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7시까지 연습장에 데리러 가면 1분만 늦어도 뭐 화를 내고 폭발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폭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이제 어머니 되시니까 시어머니가 되시겠죠. 이다영 씨 입장에서는 그분에게도 폭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폭언과 폭력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것 지금 이다영 씨 측에서는 돈을 요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 측에서는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본인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냥 뭐 알았어 미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원하고 있고 뭐 결혼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양측의 의견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전해드린 얘기는 양측의 의견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 이다영 선수는 학교 폭력 논란 이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합법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입장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김연경 선수랑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주세요. 네. 아니 핸드폰 주세요. 아니 핸드폰 주세요.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침 오늘이 한글날인데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공모전인 2021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공모전인 2021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강남 페스티벌을 지난해에 이어 온택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강남 페스티벌을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영상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꼬지 말고 풀었으면 어떨까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는데요. 오늘의 열쇠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열쇠말은 공공기관입니다. 두 분 공공기관 찾으셨다가 조금 어려운 말 때문에 좀 당황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공공기관 가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할까요? 이 공공 언어는 국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더 중요한데요. 역시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았고요. 오늘은 좀 영어의 표현, 외래어 표현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앞서 영상으로 좀 만나보신 것처럼 아이디어 톤, 또 해커톤이란 단어 좀 낯선데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공고 등에 자주 보이는 표현입니다. 영어 아이디어와 이 마라톤을 합친 말인데요.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뜻이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를 뜻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결문과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좀 고쳐보면은 끝장 대회, 끝장 토론으로 순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톤 정말 처음 듣는 그런 말인데 저는 사실 온택트라는 단어도 그냥 생소해요. 그러니까 언택트, 비대면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지만 온택트는 도대체 무슨 뜻인 거죠? 그렇죠. 언택트도 사실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가 바뀌고 언택트를 비대면으로 순화해 놓으니까 이 언택트에다 온까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온과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연결을 하는데 영상에서는 그래도 얼굴을 본다. 그래서 온택트라고 쓰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좀 국립국어원은 온택트를 화상대면, 영상대면으로 다듬어 놨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요. 이 기자 앞서서 보긴 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규제 샌드박스, 금융 규제 혁신을 대표하는 말로서 이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2016년에 이 정책과 용어를 함께 따와서 쓰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익숙한 표현이 됐습니다. 샌드박스, 이제 모래통인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영국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한번 자유롭게 놀아봐라. 그런 것처럼 이 테크 분야에서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만큼 뭐 업계에서는 좀 익숙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이제 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한번 순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규제 샌드박스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를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 언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 연간 3천억 원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이 공익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스트레스도 아주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그렇죠. 이 누구나 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